질문, 그러니까 영어로 questio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뿌리가 탐구, 퀘스트와 같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 와,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그냥 뭘 묻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모험, 여정의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고대 아테네 철학이랑 예루살렘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정치, 기술, 또 정체성 위기까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탐험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자료는 철학자 제이콥 하울랜드와 조던 피터슨의 대화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요. 정말 파고들 지점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요? 질문의 본질에서 시작해서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이 무한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내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 시대에 왜 오히려 이런 고대의 서사가 더 중요해졌는지를 깊게 다루거든요. 와, 정말 기대되네요. 아마 여러분이 이 복잡한 세상을 보는 뭐랄까 새로운 렌즈를 하나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질문의 힘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게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 그 이상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질문의 전제 조건과 관련이 깊어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려면 먼저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아, 겸손함이군요. 네, 바로 그 겸손의 자세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질문은 내가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요? 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그 순간 더 나은 사람이라는 목표가 딱 생기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에 목표의 영혼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한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이걸 뇌과학 용어로 바꾸면 훨씬 이야기가 쉬워져요. 뇌과학이요? 네. 우리 뇌에 망상활성계라는 게 있거든요. 망상활성계요? 네. 혹시 파란색 자동차를 사야겠다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길거리에 온통 파란 차만 보이던 경험 없으세요? 와, 있죠. 정말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 의식이 그 목표에 맞춰서 세상의 정보를 필터링하고 또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료의 표현은 이걸 이제 목표의 영이 당신의 의식의 해답을 드러낸다 이렇게 본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 비슷한 아이디어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도 있다고요. 소크라테스의 예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신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그는 그걸 그냥 내가 최고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신에 진정한 지혜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신탁이 말하는 나, 소크라테스는 누구인가? 이 거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신의 삶 자체를 질문으로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 순간 그의 남은 인생 전체가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탐구, 즉 퀘스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교의 탈무드 전통도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어요. 답을 내리는 것보다 그 과정 자체를 더 가치 있게 본다면서요. 네, 탈무드는 그야말로 질문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죠. 수백 년의 시차를 둔 랍비들이 가상의 대화 속에서 끝없이 토론을 하거든요. 시대를 뛰어넘어서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웃집 토마토 넝쿨이 내 밭으로 넘어왔다면 그 열매는 누구 것인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요. 네, 생활 밀착형 질문이네요. 그런데 몇 페이지만 넘기다 보면 어느새 신은 왜 우주를 창조했는가?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해 있습니다.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근데 재미있는 건 명쾌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종종 그 답은 예언자 엘리야가 오시는 날에나 밝혀질 것이라면서 탐구를 그냥 미래로 열어두죠. 아, 질문의 생명력을 계속 이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질문을 통해 탐구를 시작한다는 아이디어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바로 유한함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유한한데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긴장감을 설명하려고 작가 호르 헤로이스 보르헤스의 단편을 가져왔더라고요. 네,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주인공 푸네스가 사고 후에 세상의 모든 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모든 걸요? 네, 뭐 스쳐 지나간 개의 옆모습, 새벽녘 구름의 미세한 변화 같은 것들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거죠. 와,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정보의 홍수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게 꼭 지금 우리 얘기 같아요. 인터넷 덕분에 인류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됐지만 오히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마비되는 느낌 받을 때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레스는 푸네스를 통해서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계 때문에요? 네, 무한한 가능성은 그 자체로 그냥 혼돈일 뿐입니다. 이건 창의력의 원리와도 같아요. 창의력이요? 아무런 규칙 없이 시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네, 뭘 써야 할지 모르죠. 하지만 5, 7, 5글자로 된 하이쿠를 써보세요처럼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제약을 주면 오히려 수많은 아름다운 시가 탄생하죠. 적절한 제약과 가능성의 균형, 이게 풍요를 낳는다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가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보르헤스의 통찰, 정말 와닿네요. 결국 의미를 만들려면 어떤 종류의 필터나 경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료에서는 이런 경계의 개념을 다른 고대 서사에서도 찾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예시로 히브리 성서의 출애굽기를 꼽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에게 신이 시나이산에서 613개의 율법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이 율법이 억압이 아니라 혼돈 같은 무한한 자유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길을 잃지 않고 번성하도록 돕는 경계이자 질서라는 겁니다. 아, 한계와 가능성 사이에 최적의 균형점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현대 정치 위기를 설명하는 핵심 원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말 대담하게 들리는데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면서 현대 이념 갈등이 사실 이 오래된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죠. 출애굽기는 인류에게 주어진 2가지 근본적인 선택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하나는 자신을 신으로 만든 인간, 즉 파라오의 노예가 되는 길. 다른 하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 신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파라오의 노예, 신의 종. 네, 여기서 파라오는 단순히 한 명의 폭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술력과 권력을 절대시하고 신격화하는 모든 체제를 상징하는 거죠. 파라오 체제의 상징으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드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사회 전체의 자원이 오직 한 인간을 찬양하는 데 동원되는 모습이요. 그런데 고대의 신정 체제랑 20세기의 무신론 이념인 공산주의가 어떻게 같은 패턴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건지 이건 좀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오만함, 그리스인들이 말했던 휴브리스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휴브리스요. 네,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의 교만을 뜻하죠.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만으로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의 약속은 결국 인간 집단, 즉 당이나 국가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시도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아, 초월적인 신을 제거한 그 자리에 인간이 맞는 이념이라는 새로운 신을 세운 거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결국 숭배의 대상이 파라오 한 명에서 이념이나 국가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전체주의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라고 보는 거죠. 이 고대의 원형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유토피아 이념들이 끔찍한 비극으로 끝났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자료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오만, 휴브리스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서구 문명의 2 기둥이라고 불리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아테네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적 탐구를, 예루살렘은 신앙과 계시, 즉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구 문명이 이룬 위대한 성취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끝나지 않는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의미군요. 그럼 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의 긴장이 현대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술 만능주의 같은 게 아테네가 예루살렘을 압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나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인간의 이성, 즉 아테네가 신앙과 전통, 즉 예루살렘의 영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파라오 체제의 현대적 버전, 전체주의로 흘리게 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반대로 예루살렘이 아테네의 이성적 비판을 완전히 거부하면 맹목적인 근본주의나 극단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요. 결국 건강한 개인과 사회는 이 두 가지 거대한 대안 사이의 영원한 질문들 속에서 뭐랄까 위태로운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의 끝에 와 있다고 진단한다는 점이었어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세계관이 세상을 발전시킨 건 사실인데 여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계몽주의의 핵심 가정은 이거였어요. 세상이 가치와는 무관한 중립적인 객체, 오브젝트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과학은 바로 이 가정을 토대로 발전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연구는 우리의 인식이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면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표, 에임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목표가 우리의 인식 체계를 구조화하는 거죠. 아, 아까 그 망상회성계 이야기랑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중립적인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게 돼요. 그 목표로 가는 경로, 목표 달성을 돕는 도구,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 세 가지 범주로 완전히 재구성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라는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우면 길가의 식당들은 잠재적 도구가 되고 교통체증은 장애물이 되는 식으로 세상이 제 눈앞에서 재편성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이게 정치나 사회 문제로 확장되면 정말 심각해지겠는데요. 각자 가진 목표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인식하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가치와 분리된 순수한 객체 인식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이미 가치와 목표가 담긴 서사, 즉 이야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성이 작동하는 토대 자체가 이야기의 세계라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몽주의의 끝에 와 있다는 진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행동 패턴을 담고 있는 고대 서사들이 여전히,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고요. 오늘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뤘네요. 질문이 탐구의 시작이라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유한한 인간이 한계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는지, 또 출애굽기 같은 고대 서사가 현대 정치 위기를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인식 가장 깊은 곳에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대화의 핵심은 어쩌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즉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믿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결함투성이라고, 즉 비판하고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행동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세상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 할지, 아니면 그림의 얼룩과 흠집만 찾아내서 그림 전체를 부정하려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은 당신이 찾으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이 말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탐구는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